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작년에 바로 출제가 됐던 금절을 약간 변형해서 출제가 된 문제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임차인 A라고 하는 사람은 분양면적 1000제곱미터 매장을 비율 임대차라고 해서 이 숫자 약간 바꾼 거죠. 그래서 비율 임대차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이죠.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기본 임대료, 여기다가 이제 추가 임대료라고 하는 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이게 전체 임대료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문제에서는 미리 손익분기점을 주면서 이 받을 임대료가 얼마냐 이런 식의 문제에서 그 당시 답이 5,500만 원을 가지고 답을 구성했는데 숫자를 약간 바꾸면서 얘는 미리 이제 뭘 주냐면 전체 임대료를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손익분기점 매출액, 요 약간 순서를 물어보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 임대료 보니까요, 제곱미터당 5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니까요, 기본 임대료 5만 원 곱하기 1000제곱미터.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추가 임대료가 미리 주어져 있어요. 500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500만 원. 그래서 토탈 임대료가 5,500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 손익분기점의 매출액. 그러면 이제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부터 봐야 되죠. 전체 매출액이 4제곱미터당 30만 원, 그리고 1000제곱미터니까 전체 매출액은 얼마? 3억이라는 것이 전체 매출액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럼 추가 임대료가 지금 얼마야? 500만 원이죠. 500만 원. 이 500만 원 이라고 하는 것은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 자, 여기다가 몇 프로? 5%. 그럼 0.05 하게 되면은 이게 토탈 얼마? 50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얼마가 돼야 돼? 자, 추가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이 1억이 나와야지 5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 문제 물어봤던 토탈 3억짜리 매출 중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 2억이 돼야지 바로 500만 원이라는 추가 임대료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문제 숫자 약간 바꿨고요. 순서 약간 물어봤던 바꿔서 구성이 됐던. 그래서 자, 이 문제를 놓치시면 안 되죠. 이런 문제는 작년에 냈던 문제 약간 바꿔치기 한 문제. 그래서 결국은 특히 학기로는 다른 과목과 약간 다르게 최근 한 3, 4년 정도에 나왔던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자, 2억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요. 자, 이게 이제 31회 때 나왔던 30번 문제 보게 될 텐데, 자, 이게 이제 문제부터 볼까요? A는 매월 말 50만 원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일시불은 아니죠. 연금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미래가치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갔었죠. 자, 미래가치 계수에는 감채기금 계수가 있고, 현재가치 계수에 저당 상수가 있다 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미감척이라고 해서 감채기금 계수라고 하는 거, 요거 적금액을 적립할 금액, 적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할 것. 그 다음에 현재 가치 계수에는 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저당 상수. 이건 뭐야? 상환할 금액을 계산하는 금액이 저당 상수다. 그 다음에 이 앞에 1년 이렇게 들어갔었죠. 그래서 현재 가치 계수도 1년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수식 외우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이게 뭐가 있었다? 바로 먼저 검토 드리게 될 거,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이건 간단해서 1 플러스 R의 N승. 자, 요것의 역수가 일시불의 현가 계수였었죠. 바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여기까지 외우고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R분의 자,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일시불의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그래서 여기서는 보니까 5년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복리 3%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50만 원씩이니까 초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50만 원이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나머지 뭐 따져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거 0.03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월 단위로 금리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 단위로 나누려면 12개월로 나눠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는 원래 5년 될 텐데 이게 12개월이니까 5 곱하기 12라고 하는 것이 승의 파트에 들어가야 되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답은 2번.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식 얼마나 외웠는가 굳이 응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지금 3%인데 월 복리다. 그러니까 이걸 12로 나눠줘야지 연 단위 금리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에서 이게 이제 1번하고 2번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수식을 외울 수는 다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일시불의 자, 미래 가치 개수 1 플러스 R N승분의 1. 자, 1 플러스 R N승이죠. 미래 가치 개수는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 R분의 1 플러스 R N승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계산 문제 앞에서 문제 본 것들 중에서는 일시불의 현가 개수 같은 경우 보통 미리 숫자를 주는 게 일반적인 요 근래 출제 경향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2번 이렇게 출제가 된 사례에서 자,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계산을 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공식을 얼마나 외우고 있는가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31번 문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월금 균등 상환 저당이 나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웠던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가서 보게 되면은 월금 균등 상환 저당이다라고 했을 때 매기수 상환할 상환액이라고 하는 거 대출 총액 곱하기 저당 상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출 총액이 4억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연간 저당 상수가 0.09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매기수 상환할 원금과 이자의 합산액은 3,600만 원이다. 이게 기본 전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600만 원은 원금 상환액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 상환액을 합한 값을 의미하게 된다. 자,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 중에 1회차 원금 상환액 1,000만 원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출 금리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이제 자, 1회차 내야 될 돈을 보게 되면 토탈은 얼마? 3,600만 원. 이 3,600만 원은 원금 상환액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 상환액을 더한 값이 되게 된다. 근데 1회차 원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1회차 이자 상환액이라는 것은 2,600만 원. 자,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대출 잔액 곱하기 바로 대출 잔액 이자 상환액 계산하는 방식이야. 대출 잔액 곱하기 금리 이자율을 곱하게 되면은 얼마? 2,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잔액의 첫 해는 한번 나가봤으니까 4억이라는 금액이 되게 될 테고 이자는요 계산하게 되면 0.06, 즉 6.5%가 돼야지 바로 자 2,600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2회차 나와 비교해서 일단은 전체 내야 될 돈은 얼마? 3,600만 원. 여기다가 원금 상환액 플러스 이자 상환액이라고 하는 것을 더하게 되면 3,6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자, 이제 물어본 게 2회차 상환액 원금이니까 이자부터 미리 계산을 해볼까요? 이자는 구할 수 있죠. 지금 대출 잔액이 얼마? 3억 9천이라는 금액이 되게 됩니다. 3억 9천. 여기다가 0.065 아까 이율이 있었죠. 이걸 이제 곱하게 되면 3억 곱하기 자 0.065 곱하게 되면 이게 2,535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금 상환액은 3,600에서 2,535만 원을 빼게 되면 결과적으로 얼마? 원금 상환액. 그래서 원금 상환액은 1,065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자, 이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은요, 원리금 균등 상환자당, 원금 균등 상환자당 모두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히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10번이고 15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의 문제 자체 루틴을 외우게 되거든요. 절대로 계산 문제, 계산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되는 문제들 계속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더라도 어차피 수험생들 못 풀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은 이게 학기론 파트가 용어들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 문제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요. 자, 지분금융. 작년에 또 나왔던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부채금융, 지분금융, 매자닌금융 세 개 구분하는 거 거의 매년 한 문제가 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분금융 할 때 외울 때 조신 T 이런 식으로 외웠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션, T자 돌림. 이 T자 돌리면은 위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NP, TS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무조건 기억을 하시자 해서 위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오래전에 나왔던 거죠. 증자. 우리가 지분금융은 자, 지분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나중에 부도가 나더라도 자, 돈 빌린 사람이 갚아주지 않는 거. 이에 비해서 ABCP라든가 주택상환사채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뭐가 된다? 부채금융이 되게 된다. 프로젝트 금융은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죠.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에서는 T자 돌림, 위치라고 하는 기억번하고요. 좀 오래전에 나와서 똑같이 구성이 돼서 오히려 좀 너무 오래전 문제라서 부담스러울 수가 있었는데, 자, 증자, 지분권을 팔고 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기억디귿 요걸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문제도 거의 거저주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요. 자, 주택담보, 노연금 등에 관한 설명, 틀림원에서 자, 주택담보 노연금은 요 근래 역시 한 3년 동안 2번인가 구성이 됐었고요. 최근에서 논의가 됐던 것은 이게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개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나서 그걸 담보로 자,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제도. 그래서 당연히 그 객체는 주택에 한정되게 되죠. 뭐 길게 갈 것도 없고요. 자,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엄밀히 얘기하면 근저당권이죠. 이걸 설정하고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 해서 자,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대출 잔액이 누적된다. 오래 사셔서 생활자금을 많이 받게 되면 대출 잔액이 누적이 되겠죠. 해서 자,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오른편. 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은 3번 유치한 거 됐어요. 그래서 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당연히 해석상 포함되지 않겠죠. 해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요걸로 이제 법령 개정이 돼서 포함이 되는 걸로 지금 신문 보도에 나왔었는데 유치하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깊이 볼 주제도 아니고요. 기타 5번쯤은 자, 지금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 담보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그만큼 자, 생활비 대출해 준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지 못한 위험 등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거꾸로 본다고 그래요. 집값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되니까 주택연금에 가입했던 분들이 다 갚고요. 다시 더 많은 대출, 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뭐 갈아탄다. 이런 보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요 문제도 뭐 깊이 갈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이제 쟁점 삼고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는 쟁점 하나고요. 자, 올해는 이제 그 대상이 뭐냐? 주택에 한정되게 된다.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좀 쉬웠던 문제고요. 그 다음 주제. 자, 이거 오랜만에 나왔어요. 한 2년 동안 안 나오다가 대출 한도. 진짜 계산 문제 중 감산 문제죠. 그래서 저소비 부저금이라고 해서 자, LTV 기준 대출 한도. 자, 3억짜리 주택입니다. LTV가 얼마? 50%. 그러면 3억 곱하기 0.5 하게 되면 얼마? 1억 5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소비 아니면 부저금. 그래서 부채 감당률, 저당 상수 이게 이제 업무용 부동산이 될 테고 주거용 부동산은 저소비라고 해서 연 저당 상수 분의 0.1분의 연소득이 얼마가 주어져 있냐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곱하기 DTI가 0.4. 그럼 5, 4, 20에서 이서 나오는 금액은 2억. 두 가지 권을 모두 충족하시요. 따라서 1억 5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여기다가 지금 이제 기존 대출 얼마 끼고 있어요? 자, 5천만 원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얼마? 1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저소비 부저금 얘기는 정말 계산 문제 쉽게 나오는 그런 간단하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요 정도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 주제. 자,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아주 어렵게 구성이 됐었고요. 자, 의미를 따지는 문제인데, 개별 공시지가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에서 제일 쉬운 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라고 해서 국토부 장관이 전국에 50만 필지에서 가격을 매긴다. 그걸 우리가 표준지, 거기서 나온 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 시군구청장이 자신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그 비교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매긴다. 이걸 개별 공시지가. 이게 이제 왜, 자,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공시할 필요가 없는 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다? 바로 이런 기본적으로 개별 공시지가 결정할 이유가 없죠. 이미 가격 정해져 있으니까 외울 게 이제 자 지금 이제 세금 이렇게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농지 보존 부담금, 개발 부담금, 자 그다음에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세금 뜯어내고요 일정한 금액을 회수하기. 농지 보존 부담금은 공법 승부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고자 할 때 소위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책론 파트에서 정상 지가 상승분 초과하는 부분에서 일정하게 회수하는 거. 자, 이걸 개발 부담금에서 앞으로 이 문제 나와도 세금 이렇게 외우는 거죠. 답은 자, 기업, 니은, 비급, 미흡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 3번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 공시법 치고 난이도 어렵게 나왔던 문제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올해 감정평가로는 전반적으로 쉽게 구성이 되는데 총 5문제 나왔었나요? 근데 이 중에서 용어 파트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아주 짜증납니다. 그래서 조문을 꼼꼼히 새겨서 보는 게 필요해요. 자, 먼저 가볼까요? 인근 지역이라고 해서 대상부동산에 속한 지역, 그리고 지난번에 이슈가 삼았던 것이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오른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사지역이라고 하는 거,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그 다음에 이거 묶어서 이걸 뭐라고 한다? 동일수급권. 인근지역 플러스 유사지역을 묶어서 동일수급권. 그 다음에 원가법이라고 하는 거, 오늘 문제도 보겠지만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적, 감가 누구액을 빼서 그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그 다음에 답을 5번 뽑았는데 더럽게 어려웠어요. 이 문제가 감평에서 제일 까다로운 문제인데, 자,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면서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해서 이게 틀렸어요.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에서 자, 시장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라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실제 시험 보실 때는 거의 찾기가 어려웠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에서 하여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파트에서 이 나머지 자질구레한 용어 파트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실제 시험 보실 때 제일 부담스러운 문제. 자, 그래서 제가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딱딱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방법 설명이다. 자, 괄호에 들어갈 역으로 옳은 건. 이것도 이제 쉽죠.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거,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지개그해서 첫 번째가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자, 기업권 간단했고요.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환가 분임이라고 해서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수익성을 기초로 해서 자, 그래서 수익환원법,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자, 계상 물건이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값으로 환원 또는 현재 값으로 바꾸는 것을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에서 하여튼 이런 문제 틀리면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에 관한 부분 어렵지 않았었고요. 자, 계산 문제 쉽습니다. 계속 냈던 문제들 바꿔서 내고 구성하고 있고요. 적상 가액을 구하시오 해서 바로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이라고 하는 거, 재조달 원가 먼저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감가 수정을 한다는 것은 감가 누계액을 계산을 해 봐야 된다. 이게 이제 바로 적상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신축 공사비가요 6천만 원이 될 테고 건축비 지수 2년 사이 100에서 110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공식은 자, 6천만 원 곱하기 100
자, 지금 100분의 110이 돼야 되죠. 1.1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원가는 그래서 6,6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이걸 구했다고 쳤을 때, 자, 정액법에 따른 감가액,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액법, 경제적 내용 연수 분의 40이죠. 여기서 주어진 데이터. 자, 제주도 원가 얼마? 6,600만 원 마이너스. 자, 뭐가 돼야 되죠? 자, 바로 잔존가치 해서 얼마? 10%로 돼 있어. 660만 원을 빼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이지. 이걸 계산하게 되면 매년 감가액이라고 하는 것이 148만 5천 원. 그런데 얘가 만들어지고 나서 2년 지났거든요. 그래서 누적 감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148만 5천 원 곱하기 2년 하게 되면은 이 누적 감가액이 297만 원. 그럼 이제 다시 가볼까요? 제주도 원가 6,600에서 감가 누계 297을 빼게 되면 이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자, 6,300. 자, 6,300. 3만 원인가요? 해서 6,300. 3만 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건 이제 제일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 지금 중간중간에 아까 우리 용어의 정의 이런 것들 정말 까다로워요. 근데 계산 문제는 몇 번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액법, 정률법 가지고 계산을 내는 문제에서 38번 문제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거래 사례 비교법 따른 대상 토지 비중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9회 때 나왔던 것이 자,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른 토지의 가액. 그 다음에 30회 때 나왔던 것이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른 토지의 가액이라고 하는 거에서 사시지계면에서 우리가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거 사시직 사정보정 먼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사정보정은 뭐였어? 사례분의 정상이라고 하는 거. 오늘 문제랑 관련이 없지만은 꼭 알아야 돼요. 사정보정,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면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지금 평가 대상 토지 110제곱미터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거래 사례를 보니까 지금 가격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억 4천입니다. 그래서 사례 가격 먼저 들어가야 되죠.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 사례 가격이 얼마? 2억 4천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사정보정치 필요할까요? 해서 사정보정치 없네. 정상적인 거래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그 사이 5% 상승.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1.05를 곱하면 된다. 그 다음에 지역에는 동일하고요. 개별로는 3% 우세.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 1.03. 여기서 안 만족하시면 안 돼. 면적 요인 사례가 얼마? 지금 120제곱미터. 사례가 120이고 대상 토지의 가격, 면적이 110제곱미터라고 할 거. 이렇게 해서 2억 4천 곱하기 1.05 곱하기 1.03 곱하기 그 다음에 120분의 110 이렇게 하게 되면 답은요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계산기 두들기면 바로 나옵니다. 어렵다고 문제 길어 보이니까 겁나 쫄 거 없어요. 계산 문제 거의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 물건과 주된 평가 방법 연결이 틀린 건에서 답 1번인가요? 그래서 광업재단, 자, 이렇게 무형의 자산적 가치, 이런 것들은 수입하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하고요. 임대사례 비교 보면 임대사례 비교법 중요하죠. 적산법, 수익분석법이라는 것은 보조적인 지표다. 자동차 거래됩니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 과수원도 거래됩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건물은 원가법,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도 원가법에서 답은 1번. 그래서 공부 정성적으로 하신 분들은 이런 건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31회 때 지금 부동산 학교 기출문제 보셨는데 일단은 공부를 하시겠다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산 문제 과목이 없어요. 계속 계산 문제를 미리 훈련하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경우의 수를 줄이게 됩니다. 절대 계산 문제. 올해 문제는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계산 자체도 쉽게 딱딱 떨어지는 문제들이 많이 구성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나온 문제를 분석하면 약간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 난이도 올린 것이 역시 세 문제, 네 문제에서 토탈 많이 잡았을 때 8문제 정도
정도가 좀 낯선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정말 숙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 조금만 바꿔놔도 정확한 암기가 아니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학개론 31회 기출문제 강의 해설 강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